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파주 시민들의 발의되어 버스 10개 노선이 어제부터 갑자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아직까지 운행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비상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또 운행이 재개될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100세 시대의 경기 불황은 계속 이어지고 과연 앞으로 노후 자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늘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에는 해외 펀드로 준비하는 20, 30년 후의 노후 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 전화 02771국의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3월 11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파주시 버스 10개 노선이 어제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월요일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파주시청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노선들이 중단이 됐고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파주시 안전건설교통국 김순태 교통정책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통정책과 김순태입니다. 네, 먼저 운행을 중단한 버스 노선 어떤 노선인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급행버스인 운정신도시에서요. 네. 양재, 여의도 2개 노선과 파주에서 영등포, 김포공항, 서울역, 합정역을 운행하는 직행좌석 버스인 4개 노선과 고양시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 등 총 1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네. 그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서울까지 출근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속 중단돼 있는 상황이겠군요. 그렇진 않고요. 예. 우리가 일단 출퇴근 시 대체 노선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요. 예. 3개 노선에 대해서 전세버스 13대를 이제 파업 순간부터 운송업체의 중단일이죠. 그러니까 3월 8일부터 긴급 투입했습니다. 파주시에서 투입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세버스를요. 그래서 이용 승객이 불편이 전혀 없도록 이렇게 조처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렇게 버스 노선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글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신성 여객에서 회사의 경영난의 이유로요. 이제 파주시와 이제 사전을 좀 협의했으면 좋았을 걸. 예. 사전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이렇게 협의가 좀 있었으면 저희도 준비 기간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좀 아쉽고요. 예. 일단은 법적 행정 조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불법 운행을 이제 저희가 중단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시됐고 그런데 여지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청하고는 전혀 사전에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파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언제 해왔습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3월 8일 날 했는데 3일 전에 갑작스럽게 통보고요. 일방적으로 3일 전에 홍보를 했습니다. 네. 중단하겠다고요.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적자 때문에 중단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적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요, 저희가 그냥 대외적으로 이게 회사에서 공포한 걸 보면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한 457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신성여객 외에 다른 버스 업체들은 경영 상황이 괜찮나요? 예, 그리고 파주시 관내는 신성여객하고요. 신일여객 2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 중 신일여객은 재정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성여객만 그렇게 재정상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왜 그런가요? 신성여객이 이제 저희가 이제 파주시에서 좀 큰 부담을 했는데 이 업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화발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정을 해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운정신도시가 인구가
좀 계획 인원이 이렇게 됐는데 좀 준공이 늦어져서 입주가 늦어진 바람에 예. 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승객이 좀 적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승객이 적었습니다. 예. 일단 운행을 중단한 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지금 네. 그 적자인 상황에서 운행을 중단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송업체가 예. 자기네들 경영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놓고 시민의 발을 볼모로 불법으로 노선을 운행 중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행정지처가 강력히 필요하고요. 시에서도 그동안 이제 2002년부터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176대나 감차 배선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운송업체에서 이 경영 개선을 위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과징금을 이제 저희가 하루에 한 1,500만 원 정도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 이거는 네. 상당히 업체에서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여튼 운송업체에서 저희 바람은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쯤 운행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겠군요. 일단은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까요.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는 타업체 운행을 위한 사전 협의 절차 이용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정상 운행을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저희가 운송업체나 저희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세 버스로 3개 노선 운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배차 시간하고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버스 운영 시민의 불편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배차 시간은 종전과 같거나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이용 요금은 일단 전세 버스의 경우는 카드행이 이제 그 시스템이 안 돼서 예. 거래에 간 것이 현금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현금을 저 시민들께 좀 준비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요. 예. 그렇군요. 예. 자세한 노선 또는 배차상을 일반 그 시민들이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연락을 하든지 찾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신속하게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게 해서 이제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버스 안내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파업 전날 그 각 가정마다 운정 신도시와 교화 지구에 가정마다 다 배부했습니다. 안내문을. 그래서 지금 시민들은 크게 불편이 안 하지만 저 보다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요. 전화번호가 031에 940에 5761부터 5763까지 여기 전화 주시면요.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40에 9761.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말씀 도중에 이제 궁금한 내용, 문자로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지난 4일 운행 중단을 공지하면서 호소문을 발표했을 때 파주시에서 중재에 나서지 않았나요? 하면서 예. 도시가스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등을 찾아가 이번 달 말까지 유류비와 연금 납부 등을 유예해달라고 부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중단했다면은 사업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문자가 들어왔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회사의 경영 정상을 위해서 도시가스 직원 작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방문하고요. 건강보험공단도 사정 했습니다. 그 운수업체 잘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업 중단하는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네. 정말 이게 시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해주고 광고도 해주고 고민도 많이 했다는 거를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렇게 중단한 거 일방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예. 신성여객이 오래된 회사 아닙니까? 한 50년 됐습니다. 이게 파주에서 아주 그 시민의 교통을 거의 다 이렇게 책임지는 업체입니다. 예.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갑자기 운행 중단을 한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 일단은 글쎄 시민들의 이 경영주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다른 이유는 글쎄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는 예. 조금 누가 봐도 예. 회사의 그 횡포고요. 예. 일단은 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예. 혹시 노사 갈등이 심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런 건 않습니다. 예. 노사 저희들 만나보고 해도요. 예. 노사 그 종업원들은 일단
보험급이 일단 한 달치가 좀 밀렸는데요. 예. 근데 그런 거를 해결하면 종사원들이야 뭐 예. 크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시 안전건설교통부 김순태 교통정책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재테크 전문가가 전해주는 우리 가족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네,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세무, 은퇴 설계 등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무설계 전문가이신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질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외 펀드에 1억 원 정도 투자해서 20년이나 30년 후에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머징 국가가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도 오랫동안 묵혀서 장기 투자를 하면 결국은 고수익이 나더군요. 하지만 해외 펀드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주의하라고 하는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국내 펀드하고 해외 펀드가 과세 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돈의 흐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세금이 뒤따르게 마련이죠. 네. 펀드는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이 없을 수 있고요. 또 손해를 봤는데도 세금은 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즉 수익의 원천인 투자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펀드의 과세 여부는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펀드 중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식형 펀드라도 배당금이 그 원천인 수익에 대해서는 15.4%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의 주신 해외 펀드와 또 채권형 펀드는요. 투자 대상에 상관없이 모든 수익에 대해서 15.4%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배당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돼서 다른 종합소득들과 합산해서 세금을 정산하게 되죠. 네. 결국 해외 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15.4%에서 많게는 소득세 그 최고 세율인 41.8%의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그 해외 펀드의 경우에 원금이 손해가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펀드의 경우에 또 주의할 점은요. 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외 펀드에 투자해서 원금은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네.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이 발생했다면 이런 펀드 전체가 손실이어도 환차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네. 그 해외 펀드에 2억을 투자하고 10%의 수익만 발생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줄이면서 해외 펀드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문의 주신 분처럼 해외 펀드에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요. 세금 문제에 더욱더 신경을 좀 쓰셔야만 하겠는데요. 네. 현재 해외 펀드를 세금 없이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제형 펀드와 또 변액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행된 제형 펀드의 경우에는 7년 이상 최대 10년까지 채권형 펀드나 아니면 해외 펀드를 비과세 혜택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 68개의 제형 펀드 대부분이 해외 채권형 펀드이고요. 네. 또 최대 10년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의 주신 분의 투자 목적과 기간에 부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네. 지금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일시납으로 가입하셔서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변액보험이 이런 변액 유니버설 보험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네, 변액보험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일반적인 펀드와 비슷한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하고요. 네. 종신보험에 사망자금이 변동되는 거는 또 변액 유니버셜 종신이라고 합니다. 또 연금은 변액 연금으로 또 나눠질 수가 있고요. 3가지가 있군요. 네네. 하지만 변액보험은 초기 사업비가 펀드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보험사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변액보험에 일시납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가입 금액의 한 4에서 6% 정도가 초기 사업비로 공제되고 투자가 됩니다. 예. 보통 1% 내외의 손치 수수료가 발생하는 펀드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요. 네.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처음에 가입하는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는 사업비 없이 추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초기 사업비 비중을 좀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펀드 간 이동이 자유로운 엄브렐라 펀드의 형태고요. 또 나중에 연금 전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의신 분처럼 장기간 투자해서 노후 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목적에 가장 적합한 상품입니다. 예. 문의신 분은 해외 투자가 목적인 만큼 변액보험을 선택할 때는 해외 펀드가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를 좀 파악하시고요. 예. 이머징 국가뿐만 아니라 선진국까지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학교 교사로 부임한 28살의 여성입니다. 월 220만 원 정도의 급여에서 생활비 100만 원을 제외하고 교원 공제 42만 원, 정기 적금 50만 원, 보장성 보험 10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남는 거는 교원 공제 저축분이라는 선배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 부임하자마자 최대로 가입할 수 있는 42만 원씩 꼬박꼬박 넣고 있습니다. 결혼은 3년 후쯤 계획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제가 모두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혼 자금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인데 그 교원 공제외 장기저축 경우에는 금리도 높고 뭐 혜택도 많아서 선생님들이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원 공제 장기저축은요, 교직원들의 퇴직 후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장기저축성 상품입니다. 네. 예금자 보호는 현재 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교직원공제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고요. 네.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42만 원까지 월 불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네. 교원공제 저축은 15.4%의 이자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고요. 또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4% 미만의 저율과세 적용을 받는 상품입니다. 네. 또 이렇다 보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합산되지 않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금리는 변동금리긴 하지만은요. 25년 가입 기준으로 봤을 때 5.15% 정도로 시중금리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5.15%라면은 진짜 시중금리보다는 거의 배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 25년 가입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은 약정 이자는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원공제 장기저축은요, 노후 생활자금 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최소 20년 이상을 채워야만 현재 약정된 5.15%의 복리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 불입 금액을 결정할 때는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네. 이자율도 변동금리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적용금리가 인하될 것도 예상을 좀 해야겠죠. 네. 그리고 중도의 부분 해약이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액 탈퇴를 하든지 아니면 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유동성 문제도 좀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뭐 경찰 공무원이나 군인들도 공제회 이용한 저축 상품 많이 가입하고 있을 텐데 그 경우에도 모두 2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인가요? 모두 20년 이상은 아니지만은요. 이런 각종 공제회 회원저축 상품은 장기 상품으로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네. 군인 공제회의 경우에는 그 장교들 중에 단기 복무자에게도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네. 5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 5% 정도의 이자 수익을 낼 수 있지만은요. 네. 경찰 공제회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또 행정 공제의 경우에는 15년 이상을 유지해야만 약정된 5% 이상의 이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 행정공제회라는 건 또 뭔가요? 네, 그 행정 공무원들의 어떤 그 장기 급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 3년 후에 이제 결혼 준비 목적으로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현재 저축 여력 자금으로 어떻게 저축을 하면은 결혼 자금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만약 3년 후에 결혼이 확정돼서 교원공제 장기저축을 해약하게 된다면은요. 네. 세전 2.3% 정도의 이자밖에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때 공제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출 이자율이 현재 5.45% 정도이기 때문에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겠죠. 예. 따라서 교원공제의 저축은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최소 가입단위인 3만 원으로 우선 낮추고요. 네. 저축여력자금은 모두 3년 후 결혼자금 목표에 맞춰서 중기금융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하십시오. 예. 그동안 불입한 정기 적금은 모두 예비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결혼 목표까지 3년이라는 기간을 이용해서 정리펀드 비중을 좀 높여야만 결혼자금 마련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2012년 그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은요. 네. 수도권 여성의 평균 결혼 비용은 5,226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올라서 주거 관련 비용을 또 남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예. 여성의 결혼 자금은 점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예. 문희 신부는 지금부터 저축여력자금 100만 원을 기대 수익 한 6에서 7% 정도로 보시고 정리식 펀드로 모으신다면요. 예. 3년 후에 약 한 3,500만 원 정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펀드는 우선 상대적으로 단기적 낙폭이 좀 컸던 우리나라 대형 성장주 또 배당주 펀드를 중심으로 투자하시고요. 예. 또 일정 부분은 미국과 유럽 주식형 펀드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근데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최대 20도나 벌어지겠고 내일은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아침에는 대부분 영하권이었지만 낮에는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며 대부분 지방 기온이 10도를 웃돌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전국에, 모레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며 건조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시가 120 다산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성희롱한 민원인 6명을 경고 없이 즉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시는 6명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산 콜센터에 걸려오는 악성 민원 전화는 대책 발표 전인 1월에 하루 평균 31건에서 발표 후에는 하루 평균 2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옛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유명 사립대학교 학생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송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안암동에 있는 22살 A 씨의 하숙집에서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기말고사를 앞두고 숨진 A씨는 목에 휴대전화 충전기 줄이 감겨 있어 자살로 추정됐지만 국가수의 분석 결과 전 남자친구인 E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씨는 A씨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없는 고가 프리미엄 패딩이 인기를 끌면서 손빨래 세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이달 들어 10일까지 중성세제 매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법률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상담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119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대출이자가 부담이 돼서 집을 비워놓고 전문 업체에게 집을 좀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매매를 위임받은 사람이 저 몰래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당연히 매매는 되지 않았고요. 경매로 집이 넘어갔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주겠다고 했던 사람은 현재 세입자에게 보증금 2천만 원을 자기가 받아서 챙긴 상황입니다. 저도 저지만 세입자도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만약 그 사람이 제대로 집을 팔았더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누구도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 이럴 경우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요? 좀 특이한 케이스 같아요. 네. 그 소유주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아파트를 몰래 임대한 상황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예, 그러니까 일반 그 분들이 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어떤 그 권한을 위임을 해서 제3자가 본인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맡길 때는 예. 항상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그 위임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네. 다른 일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경우는 전형적으로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한마디로 사기를 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처분하거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위임 권한을 네. 위임장과 함께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함께 인감 증명서까지 전부 주었다면 네. 사실 그 사람은 그 집에 대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매매를 위임을 줬지만 이 사람은 그걸 속이고 예. 임대를 주어서 임대 보증금을 자신이 착복하는 예. 그런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아파트를 팔아주기로 해놓고 약속은 안 지키고 이제 그 임대를 줘서 돈을 챙기고 또 집은 경매로 넘어갔는데 네. 이런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잘못을 한 그 위임받은 사람, 네. 수임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 사람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소유주도 속인 것이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그 임차인, 그렇죠. 새로 들어온 임차인도 속인 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임차인과 소유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네. 형사적인 처벌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분이 금전적으로 지금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손해를 만회할 수 있습니까? 일단 민사적인 부분은 한마디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한테 책임이 인정되는 거는 당연한데 예. 그 사람은 또 현실적으로 어떠한 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네.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다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민사소송에서는 이겼더라도 예.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가 됩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명백히 사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그 형사 과정에서 합의를 하면서 일부 돈을 반환받으실 수 있다면 네. 그 과정을 통해서도 조금 보전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세입자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2천만 원인가요? 그 예. 전세로 근데 들어왔어요. 이제 이 세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그 수임자가 한마디로 속이고 사기를 친 피해자가 되지만 네. 또 민사적으로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표현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세입자가 거래를 한 이 수임자는 실질적으로는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한 것인데 그렇죠. 집주인이 이 사람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이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소유주의 그러한 행위가 제3자로 하여금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집주인에게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상담 사연입니다. 1725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음식점을 하려고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보니까 기존에 과일 가게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음식점 하는 김에 과일도 팔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원래 이제 과일을 팔던 가게를 음식점으로 계약을 했지만 과일도 함께 팔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과일 및 농수산물은 이렇게 자연산물로서 네.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별다른 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예.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과일을 이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이제 식품 제조 허가 등을 추가로 이제 받으셔야 하는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한 뭐 가공한 제품이 아니라 그냥 과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파시려고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음식점을 하신다면은 그러한 그 음식점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받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 가게에서 이런 과일을 별도로 판매하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일도 함께 팔기 위해서 뭐 따로 어떤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겠군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기는데 네네. 그 커피 전문점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간단한 빵을 판다거나 쿠키를 판다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까? 예. 뭐 그런 거는 특별히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 그리고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2812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전세 6,300만 원의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까지가 계약 기간이었는데 계약 만료 2주 전에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1년 정도 더 있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지나고 전화가 왔는데 같은 조건에 더 좋은 집이 있는데 이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싫다고 했더니 계속 살고 싶으면 월세로 바꾸라고 합니다. 꼭 월세로 바꿔야 하나요? 1년 정도 있기로 했는데 1년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집주인하고는 구두로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 같은데 이런 네. 경우에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예, 구두로 합의한 것도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구두로 그러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안 되더라도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그 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예. 집주인이 뭐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거나 아니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거나 한 그러한 어떠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이 지나갔다면 네.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특별한 어떤 의사표시를 한 것이 없거나 예. 만약에 이 구두 합의한 것이 밝혀지게 되면 이분은 1년 동안은 더 여기서 사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집주인은 지금 그 월세로 바꾸라고 자꾸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까? 뭐 굳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일단 그 계약 기간이 뭐 1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넘어간 것 자체로 이미 묵시적 갱신은 된 거고 예. 이분은 1년 동안 거기서 더 같은 조건으로 지내실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을 하신 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러한 변경 조건을 이후에 얘기하더라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실 필요가 없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예. 예, 변호사님과 항상 이 상담을 할 때 보면 모든 이런 부동산과 관련한 거는 꼭 서면으로 네네.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좋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예. 서로가 얘기로 이렇게 했다는 것. 예. 특히 또 임대차와 관련된 것은 조건을 중간중간 이렇게 말로 월세를 조금 조정한다거나 예. 이런 구두로서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대부분 그것을 서면으로 남겨두질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작 분쟁이 됐을 때는 예. 그 구두로 합의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 작성해놨던 서면이 근거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예. 기존의 계약서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수기로 메모를 하더라도 예. 변경된 조건은 꼭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계약서에 간단하게 추가만 해도 되는군요. 네,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5585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보증금 500에 70만 원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은퇴를 해서 이게 생계 수단인데 세입자가 월세를 자꾸 밀립니다. 벌써 넉 달째 밀렸는데 세입자는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빼고 내보내면 될까요? 석 달이 더 지나면 보증금 빼고도 돈이 부족해서 빨리 내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문도 잠그고 다니던데 부동산에는 집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지금 월세가 넉 달째 밀린 상황인데 네. 그리고 석 달 더 밀리면 이제 보증금도 다 바닥이 나는 상황이고 네.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네. 법적으로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차 관계를 종료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해지를 통보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네. 그냥 버티고 버티면. 있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명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명도 소송이라는 것은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사실 6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판결이 나고 나서 집행까지 하려면 기간은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임차인이 계속해서 버틸 기미가 보인다면 빨리 하루라도 해야 빨리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나마 그 기간을 좀 단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월세는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보증금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밀린 월세 거기다가 뭐 연체 이자까지 약정이 돼 있다면 연체 이자까지. 예. 근데 그것으로 이 보증금이 모자라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도 소송과 함께 예. 돈을 더 달라는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고 나오니까 결국 그런 예. 명도 소송 같은 걸 통해서 법대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이런 식으로 법대로 했을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충분히 자기가 있을 수 있을 만큼은 있을 수 있다라는 아마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그 끝까지 짐을 빼지 않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경제적 방금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그 명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근데 그 보증금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그마한 어떤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법적인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예. 사실 그 다른 방법으로 예. 사실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 집주인이 좀 어떤 희생을 감수하실 의향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문을 뜯고 짐을 잘 다른 곳에 잘 보관을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줘버리는 주고. 거죠. 오. 그러면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서 예.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것을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그때는 임대인은 이런 사정을 설명해서 있다.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런 근데 경우가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거는 그렇게 만약 뜯고 들어가게 된다면 형사적으로 어떤 뭐 손괴나 침입이나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 좀
그렇죠. 죄가 인정은 되더라도 예. 상당 부분 참작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생활법률 상담실 그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8418번인데요. 택시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마침 인도와 택시 사이를 지나던 오토바이가 차 문에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와 택시는 괜찮다고 저보고 그냥 가라고 해서 왔는데 정말 승객인 제 책임은 없는 건가요? 혹시 뺑소니가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앞문인지 뒷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에서 내리다가 차문에 오토바이가 친 건데 누구 잘못으로 봐야 되나요? 예, 일단 도로교통법상 어떠한 그 버스나 택시나 이러한 그 대중교통 운전자가 네. 그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그 인도나 그 가장자리 쪽에 바짝 붙여서 네. 내려주도록 안전하게 내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승객에게는 어떤 그러한 그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잘잘못을 따지게 된다면 혹시 그 택시 운전자가 잘못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오토바이가 지날 여유를 주면 안 그렇죠. 되겠네요.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내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당연히 또 오토바이가 그 택시가 쓰고 어떻게 사람이 내릴 충분한 그런 걸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하게. 추월 차선이 아닌 예. 그 공간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택시 운전 기사분하고 오토바이 운전하신 분하고 몇 대 몇으로 이렇게 과실이 나눠질 수도 있나요? 예, 그 과실은 당연히 나뉠 텐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눠질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사실 그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뭐 뺑소니 염려를 하셨는데 뭐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예, 이 승객은 이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이신 거지 어떤 뭐 가해자는 아니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법에서 말하는 뺑소니와 관련된 것은 운전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예. 승객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7487번인데요. 한정 승인 심판문을 받은 지 일주일 됐습니다. 심판문 어디에 신문사에 공고하라는 말이 없어서 지역신문에 공고를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압류가 잡힌 차량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압류를 저의 자비로 풀어서 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한정 승인 심판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요? 예, 이 한정 승인이라는 건 이제 상속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예. 그 상속인들이 그 사망한 사람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모든 것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예.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그 죽은 사람이 재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채무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상속인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단순 승인이라고 해서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전부 그냥 상속받아서 네. 그 사망한 사람이 지니던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한마디는 또 하나는 상속 포기라고 해서 전혀 그걸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정 승인인데요.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사망한 사람이 재산이 적극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이걸 모를 경우에 예. 승인을 하기도 애매하고 포기를 하기도 애매하고 할 때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이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 채무를 전부 상속을 받지만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그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별도의 재산으로 그 상속받은 채무를 갚을 의무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 뭐 어디 신문사에 공고하라는 지정이 없었는데 지역 신문도 괜찮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그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의 주민등록지 관할 그 지방법원장이 속한 소속 일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이분의 것 같습니다. 경우에 이거를 자비를 들어서라도 풀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둬도 괜찮을지 어떻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를 들여서 푸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 자동차가 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압류 채권자는 이 자동차나 그 사망한 사람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만 그 만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에 세일. 컴퓨터, TV, 에어컨 기획 특가에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혼수 고객에겐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